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 오늘 결국 하늘로 날지 못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오늘 일정도 발사 예정일 예정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연기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에 기술적인 문제가 감지됐고요. 발사체 자체 이상은 아니고 제어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인 걸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내일 오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내일 발사할 건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죠. 무한하지만 정교한 우주로 향하기까지 요구되는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세심해야 하는지 오늘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발사 연기가 됐습니다만 다음 발사 예정일에 꼭 성공적인 발사가 될 수 있도록 만반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고흥 누리호 발사 현장에 나가 있는 김단비 기자 연결해서 발사 관련 내용들 더 살펴보고요.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라디오 전망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정돼 있었던 3차 발사는 일단 오늘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현장 상황들 더 들어온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흥 우주발사 전문대 현장에 나가 있는 김단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나와 계시죠? 네.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해 주시죠. 발사 몇 시간을 앞두고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망대는 이른 아침부터 부산과 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시민들은 믿기지 않는 듯 휴대폰으로 뉴스 속보를 주시하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24분으로 예정됐던 누리호 발사는 발사 제어 컴퓨터의 통신 이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사 여부는 내일 오전에 열리는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인데요. 일정은 연기됐지만 발사 성공을 기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이번 발사의 핵심은 8개의 위성들인데요. 사실상 발사체로서 누리호의 첫 실전 발사이기 때문에 누리호가 위성들을 제 자리에 올려놓아야 제 기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흥 우주 발사 전문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네, 24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이어가 보죠. 지역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최근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시 지역 주민들 간에 지역 상생 방안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역 상생 방안을 협의해온 상생협의회 TF팀 협의가 회의 날짜도 잡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어요. 네, 광양지역사회와 포스코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된 협의기구인 상생협의회 TF팀의 4차 회의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지역 일부에서는 구성된 지 1년이 넘도록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생 TF팀의 존재에 대해 우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시는 당초 5월 초에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4차 회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합의문 작성을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협의안 내용과 포스코가 제시한 협의안 내용이 큰 입장차를 보여 결국 회의를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역 내부에서는 상생협의회 TF팀이 구성된 지 1년이 넘었고 그동안 3차례의 회의가 진행된 만큼 이번에 진행될 4차 회의에서는 최종 합의안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4차 회의가 연기되면서 되려 광양시 지역사회와 포스코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이번 상생협의회 TF팀의 4차 회의 연기에 대해 협의회 구성 이후 포스코가 매번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광양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합의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상생협의회 TF팀 구성 운영돼 왔는데 정작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광양제철소와 지역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이 상황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 협의회 활동 낙관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협의회가 상생 합의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이 광양제철소와 지역사회의 상생 분위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요. 최근 광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
협의회에서 상생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 포스코 정비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반발 분위기가 여전하고 이 포스코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 광양제철소 직원의 막말 파문까지 불거지면서 지역사회의 제철소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입니다. 더구나 협의회 구성 이후 광양시가 요구해온 포스코 퓨처엠의 본사 이전 문제나 광양제철소의 계약 전담부서 신설, 지역의 적극적인 상생 협력에 대해 그동안 포스코가 협의회 활동 외부적으로 요구사항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어서 극적인 합의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비관적입니다. 이번에 4차 회의를 연기한 광양시도 이 포스코 측의 제시안을 받아봤지만 입장차가 너무 크고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회의를 연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지역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합의안 도출 비관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아직 4차 협의회 일정은 미정이고 포스코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변화된 입장을 보여온다면 당장이라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결국에는 포스코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협의회 활동이 수년될 거다라는 이제 전망입니다.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악재는 계속 생기고 참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순천 지역 수건사업 지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무장관으로부터 이 수건사업 후속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왔죠. 네, 지난 22일 개최된 2023 생물 다양성의 날 행사를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 말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순천 동천의 명품 하천 지원 사업에 대해 후속 조치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노관규 시장은 순천만 보존을 위해서는 이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 국가해양정원 사업 등 관련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있지만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요청 입장을 냈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방하천인 동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빠르면 올해 말쯤 순천 동천의 국가하천 승격이 가능하고 순천시가 염원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후속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순천시로서는 대통령에게 건의한 경전선 우회노선 사업 등 이 기타 수건 사업들 빠른 추진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순천시는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동천 명품 하천 조성 사업 이외에도 진행자님이 언급하신 경전선 우회 노선 추진 사업이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은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업으로 이 조기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경우 대통령이 장관에게 곧바로 후속 조치를 지시했고 현재 300억 원의 예산이 1,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해양 정원 조성 사업이나 국립민속박물관 건립 사업도 성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수에서 마무리하죠. 전남도와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돌산 무술목의 골프장 비롯한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 반발에 이어서 지역 시민단체가 사업 반대 입장을 공식 밝혔네요. 네, 전남도와 여수시 또 사업 추진 업체가 돌산 무술목에 대규모 골프장을 조성하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가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의 MOU의 적극적인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원칙과 철학도 없고 주민에 대한 배려도 없고 사업자만 배불리는 MOU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수 시민협은 돌산 지역은 난개발로 인한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건강과 삶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시민협은 최근 전남도와 여수시가 맺은 투자협약에 대해서도 졸속 관광 투자협약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이 반성은 고사하고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전남도와 여수시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지금이라도 원칙과 철학과 또 주민 동의도 없고 사업자만 배불리는
관광 투자 협약을 즉각 폐기하고 여수 시민들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지역 정치권과 현지 주민들, 지역 사회단체까지 나서서 이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에 반대한다 이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아 보여요. 네,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지역 여론이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되게 나오자 사업 시행 추진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전남 도나 여수시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전남 도나 여수시 모두가 주민 동의가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일단 한 발 물러선 상황인데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살피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을 단행한 전남 도나 여수시 모두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시민협은 이번 입장 표명을 통해 개발 행위에 대한 각종 행정 절차나 또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이 체결된 상황과 관련해서도 관련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철저하게 점검하고 따져봐야 한다며 행정 절차에 대한 추가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이죠.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별로 잘 안 보내셨나 봐요. 잘 보냈는데. 예.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아니요, 잘 아니요, 보냈는지를 전혀 확인하십니까? 그런 거 없고 예. 정말 해마다 느끼는 건데 네. 해가 이렇게 이제 달이 지나갈수록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또 누리호 쏜다고 갑자기 과학적인 이야기를 아 그래요? 하시네요. 아니 전혀 과학적인 이야기인가요? 과학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만 해와 달이 지나가면은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신다고요? 저희는 문과라서 그런 걸 잘 모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네. 뭔가 네. 이렇게 벌써 5월인데 5월이 또 다 지나갔잖아요. 해가 거듭될수록 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말이 것처럼 좀안 되는 느낀다. 전달이. 네. 어,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더 연말로 갈수록 시간은 더 빠르게 흐른다. 벌써 5월도 다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 와, 정말. 그러게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아니라 해가 바뀔수록 그러니까요. 해가 지날수록 더 시간이 네, 빨리 맞아요. 지나간다. 맞아요. 제가 과학에 매몰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만 생각하는 사람. 자, 화제의 판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판결 이번 주 주목해 보셨어요? 도쿄대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모의 재판을 했는데 네. 이 이제 판사 역할을 인공지능이 하는 그런 이제 오. 모의 재판을 했다고 해요. 네. 요즘 뭐 인공지능이 워낙 뭐 이제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뭐챗 GPT 논란도 뭐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채 그 GPT 예. 발음이 안 돼요. 방금 말씀하신 챗 GPT를 재판에 활용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 재판은 아니고 모의 재판이었습니다. 아. 이제 도쿄대학교에서 지난 13일에 AI 법정 모의 재판이라고 해서 이제 모의 법정을 열어가지고 재밌네요. 예, 예. 챗 GPT-4 모델이 판사의 역할을 맡고 변호사, 검사, 피고인 이런 역할은 모두 이제 도쿄대학교 학생들이 맡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형태로 뭐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넘어서서 실제로 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 네. 법조계의 서비스, 법률 서비스에도 챗GPT를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모의 재판에 참석을 해서 그 방청객들의 의견을 또 물었대요. 유죄, 무죄 그리고 실제 AI가 판결을 한 것은 어떻게 또 나오는지 이걸 뭐 비교 분석하고 이제 뭐 당장 뭐 이렇게 이 전반적인 어떤 서비스에 챗GPT를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뭐 어떤 기대 가능성 이런 건 정도로 점쳐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다고 뭐 기사가 나와서 판결은 아니지만 네. 한번 네. 가져와 봤습니다. 그 가상의 사건 설정은 이제 전 연인에게 성의
성희롱을 당한 여성이 이제 현재 연인에게 이제 이거를 알린 거예요. 그랬더니 현재 연인이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에요. 예. 근데 가상으로. 네, 근데 이 여성이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살인 행위를 직접 한 그 남성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 이 여자가 이 살인을 공모했다 이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공모가 인정이 된다 이제 유죄 주장을 했고 변호인은 뭐 피고인이 살해를 의뢰하거나 살해한다는 그 계획을 공유한 사실이 없다 해서 이제 무죄를 주장해서. 이제 그 실제로 AI 판사는 그 모의법정 뒤편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기계로 재생되는 음성을 통해서 증인 신문 같은 것도 다 하고요. 그래서 이제 AI 판사가 어떤 선고를 하기 직전에 이제 방청객을 대상으로 이제 유무죄를 묻는 그 설문 조사를 했는데 당시 응답자가 864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559명이 무죄라고 판단을 했고 305명이 유죄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게 또 한쪽 확 기울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과연 그 AI 판사는 뭐라고 판단을 했을까 궁금하실 텐데 네. 무죄라고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유는 공범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그게 확실히 어떤 공모를 했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이유를 밝혔다고 해요. 예, 뭐 이거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판사가 인간이었으면은 좀 더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반대로 판사가 AI여서 장점도 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나 증인의 어떤 모습, 외형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잖아요. 기계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혀 영향받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지금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을 것이고 이게 뭐 학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방식의 AI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예, 머신러닝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 전반적으로 판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뭐 사건 구성이라든지 뭐 해결에 적합한 판례, 뭐 법조문 이런 거를 빨리 찾는데 보조적인 수단으로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논란도 논란인데 뭐 장점도 뭐 확실하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씩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학계에서는 난리래요. 뭐 과제나 논문 같은 것도 이런 걸로 이제 쓰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윤리와도 또 연결이 또 짓는다고 하고 통제가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이 언론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을 도입한 지가 꽤 됐죠. 뭐 날씨나 네. 스포츠 기사는 인공지능이 이제 쓰는 시대가 또 맞습니다. 돼버리기도 했고 법 쪽에서는 이거 가지고 뭐 좀 뭐 이것저것 쓰는 게 또 워낙에 많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분들 이거 쓴다는 분들이 좀 계십니까? 네. 저는 실제로 뭐 이거를 완전히 활용을 하신다라는 변호사님들은 아직 못 만나봤고 네. 다만 뭐 주변에서 이제 감나라 변나라 하면서 너 이걸 왜 안 쓰냐 이렇게 좋은 걸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을 잠깐 본 적은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법정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일들은 어떠한 법리를 가지고 논하는 것들보다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논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가 있을 때 이 문서를 어떻게 해석할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어떠한 경위가 있었는지, 사후에는 또 어떤 행동들이 있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AI가 전적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어떤 적합한 판례를 찾는다든지 법조문을 빨리 찾는다든지 뭐 어떠면 상대방이 낸 뭐 서면들을 요약한다든지 그런 정도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인공지능이 법 쪽에 전면 등장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할 거라고 보세요? 이제 그게 뭐 이제 축적된 데이터 아니면 그리고 사안에 이제 비슷한 사안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었는지 이게 지금도 간혹 이제 그 판결에 대한 기사를 보면 아예 AI 판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각각의 사정이 또 다르고요. 형사 사건도 그런 어떤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도 다르고 뭐 동기도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기계적으로 어떤 통계 아니 이런 것만 적용하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그게 항상 또 유리한 결과는 아닐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비서로는 활용하는 데 있어서 보조 뭐, 수단으로 네, 네. 그런 정도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까지 이야기 나눠봤고 오늘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산업이 발달해 있는 IT 강국이라고도 하죠. 이런 긍정적인 면 뒤에 그림자가 존재하는데 바로 개인정보 유출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중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고 있고 악용되기도 하는데 대단히 실력 있는 해커들만 이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뭐 개인정보를 접한 낮은
접하는 사람들의 낮은 도덕성으로 유출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뭐 기업에서, 뭐 은행에서 이런 사건들 자주 좀 저희가 뉴스로 접하게 됐습니다. 한 구청 공무원이 흥신소에 팔아넘긴 개인 정보를 악용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던 이른바 이석준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올 9월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도 오늘 살펴드리죠. 준비된 꽁트 듣고 오겠습니다. 야, 어제 재미 좀 봤어? 어제도 했다며. 요즘 통 신통치가 않다. 이 신은 나만 피해서 축복을 주시는지 어제도 300이나 골았어. 너 지난달에도 200 대출 받아서 도박했었잖아. 근데 300은 또 무슨 돈으로 한 거야? 그것도 대출이지 뭐. 매달 몇 백씩 대출 받으면 니네 집 기둥뿌리 남아나겠어? 그리고 아니 아무리 대부업체고 소액이라지만 네 명의로 계속 돈을 빌려준다고?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뭔데 어떻게 빌린 건데? 나도 좀 쓸 데가 있어서 그래. 알려줘. 그럼 조용히 너만 알고 있어라. 예전에 내가 군에서 행정병이었잖아. 그때 가지고 나온 정보를 이리저리 넣고 해서 계속 돈 좀 빌렸어. 와 이거 진짜 큰일 난 놈이네. 야 그거 범죄야 범죄. 그걸 누가 모르냐. 그러니까 얼른 접속해서 이 형이 돈을 따야지 갚을 거 아니냐. 아 그래? 그럼 네 주민번호 좀 줘라. 나도 좀 대출 좀 받게. 야! 여기까지. 참 위험한 분이에요. 네. 행정병이었다고 해서 정보를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도박까지.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도박을 했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전혀 사태의 심각성을 오늘만 모르는 사는 거죠. 사람이네요. 예.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보 이 어떤 것들인지 일단 개념 정리부터 좀 하고 갈까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서의 개인은 살아있는 개인이에요. 살아있는 개인. 살아있어야 돼. 예. 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인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다 개인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이게 딱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랑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꼭 주민등록번호로 특정이 안 되더라도 성명하고 뭐 생년월일 이 정도가 만약에 특정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그걸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그 개인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봐야겠어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든 게 다 개인 정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좀 애매한 표현인 게 예.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정보만 가지고는 개인을 특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적이긴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성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송하진 이러면 특정할 수 있겠지만 네. 뭐 생년월일만 가지고는 뭐 수십만 명 뭐 그러게요.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특정할 수 없겠지만 그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이걸 결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특정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정보들과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를 수 있다라면 그건 역시 개인 정보로 본다라는 게 이 법에서 내리고 있는 개인정보법에서 내리고 있는 정의에 해당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꽁트 잠깐 저희 짚고 가면 이분은 그냥 무조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그렇죠. 누가 봐도 잘못한 거죠. 이건 너무나 명백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꽁트 사례를 정리하자면 자기가 군에서 행정병이었는데 행정병이니까 전산 뭐 네, 관리를 네. 했겠죠. 그때 정보를 자기가- 관리하죠. 정보를 관리하고 자기가 그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그걸 자료를 빼내와서 그 자체로 유출 행위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타인 명의로. 당연히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도박까지 하고. 예. 예. 뭐 도박죄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개인정보 자체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범죄를 저지른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주민번호나 뭐 계좌번호 아니면 뭐 주소, 연락처 누구 손에서 팔아 넘겨졌다는 걸 상상하면은 진짜 끔찍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근데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저도 사례를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추리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의 목록만 해도 A4 용지로 10장이 넘어갈 정도로 큰 사건들만 해도 그러니까 목록만 해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은 사실 사건이 한 건씩 터져가지고 뭐 개인 정보를 항상 사건 터질 때마다 그 잘 관리하지 못한 주체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앞으로 잘 관리하겠다. 네. 그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면 앞으로도 잘하겠다. 뭐 이게 아무 필요 없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해커들한테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미 유출을 당했는데도 이제 이게 이슈화 되면은 사실 이미지에 심각한 불리해지니까. 타격을 입으니까 해커들한테 돈을 주고 입을 막는 경우도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드러나는 횟수보다 드러나지 않는 횟수가 엄청 많다고 하고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2006년에 SK 브로드밴드가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이건 유출 당한 게 아니라 팔아 넘겼습니다. 예, 팔아 넘겼어요. 팔았다고요? 예, 51만 명의 개인 정보를 텔레마케팅 회사에 팔아 넘기고 그리고 2008년에도 600만 명의 개인 정보 그러니까 8,500만 건으로 따지면 600만 명이고 건으로 따지면 8,500만 건을 텔레마케팅 회사에 제공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게 사실은 뭐 SK컴즈라고 하니까 잘 헷갈리실 수 있는데 싸이월드하고 맞아요. 네이트가 털린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3,500만 명 그 회원 전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사실 3,500만 원이면 전 국민의 70%가 그렇죠. 다 털렸다고 봐야 되고 그 고위 뭐 정치 인사들 뭐 당시에 뭐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개인 정보가 싸그리 다 털리는 그런 일도 있었죠. 예. 근데 또 우리를 좀 맥 빠지게 하는 것은 좀 이제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 청구했을 때 패소를 하거나 뭐 잘 책임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방금 언급하셨던 그 SK 커뮤니케이션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이제 그 한 49명이 그 SK 커뮤니케이션즈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네. 원고 패소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건 이제 해킹 사고였는데 해킹 사고 당시에 SK 커뮤니케이션즈가 뭐 불법적인 접근이나 그런 침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출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아까 SK 브로드밴드 사건은 해킹이 아니라 스스로 팔았죠. 그랬는데 2008년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40일에 불과했고요. 과징금이 1억 4,800만 원, 과태료 3천만 원. 이게 그냥 전부였어요. 이거 뭐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액수의 돈도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꾸준히 그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런 형사적인 처벌이나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경각심을 못 느낀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오늘 또 꽁트 사례랑 관련 있는 것도 좀 제가 찾아보니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금융감독원이 지난 22일에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대부중개 플랫폼을 이제 관리 감독을 하면서 검사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불법 판매, 개인 정보를 불법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킹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꽁트 사례도 대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 정보만 있으면 쉽게 대출이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개인 신용 정보를 대부업자라든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뭐 건당 1,000원 내지는 5,000원에 이렇게 판매한 사실들도 적발되고 있다고 하고 이 갈수록 이런 문제들은 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양상들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건당 100원만 곱해도 몇십억인데 그렇죠. 과징금 1억 냈다면은 사실 그렇죠. 흠집도 안 나겠어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벌은 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까? 앞서 뭐 대표적인 사례에 어떻게 처벌됐다는 말씀 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규모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처리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이제 이거를 취급하는 자인지 단순히 처리하는 사람인지 그 뭐 그런 것에 따라서 좀 약간 그 형량도 달라질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의 규모도 당연히 고려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형량이라는 것이 뭐 상한선이 정해져 있을 뿐이지 상한선까지 갈 것이냐 뭐 최하한선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또 피해 규모하고도 관련된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참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9월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좀 바뀝니까? 어떤 게 좀 유의미하게 바뀔까요?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좀 들어보시게 될 건데요. 개인 정보의 전송 요구권. 자, 이 도입이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 정보의 전송 요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2차 개정안이 이제 올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동안은 금융이나 공공 분야에 좀 이렇게 제한적으로 활용됐던 그 마이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 제도가 전면 확대되는 건데요. 이제 이 개정안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전송 요구권의 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거에 좀 핵심이 있는데 그런 전송 요구권이란 무엇이냐? 이건 뭐냐면 정보 주체가 개인 정보를 내려받아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 제3자한테 좀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또는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이쪽 제3자한테 내 개인 정보를 좀 이전해 주세요.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권리를 전송 요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에 어떤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거에 좀 초점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이 이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의 기준도 좀 마련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자동화된 결정이 뭐 채용 면접이라든지 복지 수급자 선정 등이라든지 이런 데 좀 이럴 때 이제 정보 주체가 거부하거나 뭐 아니면 이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9월에 시행되는 거의 핵심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송 요구권의 도입이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시대가 정보화돼가면서 더 꼼꼼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고 뭐 9월 개정 이후에라도 뭐 또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개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요즘에 뭐 또 그 CCTV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CCTV 없는 곳이 없죠. 진짜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필요한 데는 좀 없죠. 뼈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내가 찍힌 영상을 유출하는 거 이거는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우선은 CCTV 영상 자체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설치된 경우도 많고 뭐 네. 사적인 어떤 가게라든지 이런 데 설치된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길거리에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사생활 침해하고도 관련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CCTV는 그 목적에 따라서만 이용이 돼야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될 수 없다라는 게 원칙이고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내가 주차해놓은 차를 받고 긁고 갔다라고 했을 때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 CCTV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 관리사무소라든지 아파트 가서 요청을 해도 기본적으로 그거를 사인인 개인에게 열람시켜주거나 이게 복사를 해주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FM대로 따지면 그 영상을 제공할 경우에는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관리소장이라든지. 제공한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롭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나의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것을 입수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 개인적으로 다 가서 그거를 내놓아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까지는 없습니다. 그 사건에 우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많은 이제 흥신소들이 그런 뭐 불륜의 현장을 잡기 위해서 미행도 많이 하고 촬영도 많이 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런 모텔 같은데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이 노력을 또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만약에 모텔 업주가 되게 사정을 딱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들어오는 입구 남녀가 들어오는 입구에 찍힌 영상을 그냥 줬다. 아유 너무 참 사정이 안타깝다 이러면 그랬을 경우에 자기는 그냥 뭔가 선의로 일종의 했는데. 호의를 뭐 예. 베푼 것인데 그게 만약에 이제 증거 이혼 소송이나 어떤 상간자 소송 같은데 증거로 현출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모텔 업체도 조금 곤란한 그거 그냥 그대로 내버렸을 경우에 그 이제 자기가 CCTV 설치한 거니까 그냥 내가 준 거다 이걸로는 면피가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상대방이 왜 내가 찍힌 모습이 담겨 있는 영상을 나의 동의도 없이 네 마음대로 이렇게 제공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개인정보법 위반죄를 물으면서 형사고소를 하면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증거가 채택되는지 안 되는지는 변론으로 해가지고 네, 그냥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처리가 될 수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 들었던 꽁트 같은 경우도 군대 저도 행정병 출신이었는데 그 비밀 취급하면은 그 비밀 취급 인가 같은 것도 받아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뭐
회사라고 다를 것은 없을 테고요. 뭐 네. CCTV 관리하는 부서 아까 뭐 관리소 이야기도 했었는데 개인정보 다루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그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한 논리고요. 근데 사실은 뭐 아까 비밀 취급 인가도 받으셨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교육을 제가 받는 것으로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이 사실 피해가 그냥 단순 유출이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까지 갈 수도 있고 이 피해 양상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교육도 적절하게 받으시고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CCTV도 함부로 제공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미리 사전에 잘 알아두셔서 자기가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것 자체를 좀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도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적극 예방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끝으로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세요? 이제 워낙 사실 뭐 하나 어디 가입하려고 해도 그런 개인정보 수집하는 거에 동의를 안 하면,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맞아요. 만약에 동의하지 않을 시 뭐 서비스 넘어가지가 이용이 않아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페이지도 안 있니까. 넘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근데 그리고 솔직히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안 생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는 내가 이미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 업체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 이미 다 동의하지 않았냐, 처리에 뭐 제3자한테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 않았냐, 이게 되다 보니까 피해는 생겼지만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일이 사후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보다 사전에 이제 잘 이제 생각을 하고 동의할 때도 이게 확실히 나한테 필요한 건지 이제 그런 거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수시로 뭔가 그런 비번을 바꾸거나 이제 그런 것들도 스스로 좀 개인정보를 지키려는 노력이 아무래도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분의 칭찬 이야기 가져오셨습니까? 네, 우리 주위의 하천들이 생활하수, 농과 오물 등으로 인해서 오염된 곳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더러워진 하천을 맑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EM 흑공입니다. 처음 들어봐요. 네, 얼핏 보면요, 곰팡이가 핀 작은 메주인가 싶지만 이 미생물이 가득한 하천을 살리는 수질 정화 대장 EM 흑공이라고 합니다. 이 EM 흑공을 만들어서 지역 봉사단들과 함께 지역 하천과 환경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 EM 흑공 홍보대사 모두모아 봉사대 남경호 사무국장 만나봤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모두모아 봉사대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인 남경옥입니다. 선생님은 주로 이제 EM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EM 흑공 만들기죠, 이게요. 네네. 이제 EM 흑공 봉사를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이제 EM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EM이라는 것은 유용한 미생물군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합성균이나 유산균이나 또 효모균, 누룩균 이런 우리 사람과 자연에 유익한 그런 좋은 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미생물들의 집합체를 의미하거든요. 그 EM들이 이제 어떤 작용을 하냐면 항산화 작용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항산화 물질을 생성해서 또 부패를 억제하고 또 악취 제거에 또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고요. 사실 가정에서는 안 쓰이는 곳이 없거든요. 청소할 때, 그리고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그리고 세탁기로 우리 세탁하잖아요. 그 세탁할 때 아토피 피부에도 좋고 활용을 했을 때요. 그리고 이제 뭐 무좀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저희 단체에서도 이런 EM을 활용해서 흑공을 만들어서 이제 하천에 투척해서 이제 수질 개선하는 그런 수질 정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M 흑공은
황토 흙에다가 이제 EM 발효에 가고 EM 활성액을 섞어서 배합을 해서 이제 야구공만한 크기로 공을 만드는데, 이렇게 이제 흙공을 만든 것을 바로 이제 하천에 던지는 것이 아니고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이제 발효를 시키게 되는데,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하얗게 곰팡이가 핍니다. 이 곰팡이가 피면 이 핀 상태에서 이제 하천에 투척을 하게 되는데, 그래야 효과가 있는데, 바닥에 이렇게 쌓여있는 오염된 그 흙이 있어요. 퇴적물들이. 그것을 온이층이라고 하는데, 이런 온이층이 그 수질 오염을 시키는 또 주범이기도 하고, 이제 흙공을 하천에 던지게 되면 이 흙공이 하천에 들어가서 물속에서 천천히 이렇게 풀어지면서 그 온이층을 분해시켜준다고 합니다. 이제 수질의 질을 이렇게 좀 개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행사가 있었었죠. 저희 4월 초에 덕양의 쌍봉천에서 했었습니다. 이제 화학단지 옆에 있는 이제 또 바다와 바로 연결돼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곳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덕양 그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 들어봤을 때도 거기 하천에서 악취가 좀 많이 난다.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산공원 호수 같은 경우는 고여 있는 기간이 이제 길다 보니까, 쌍봉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유심히 더 이제 봐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가서 BOD, COD 이 수질 그 검사까지도 저희가 이제 공단 그 기업의 협조를 받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지 보고, 또 이제 아무래도 수질의 질이 이제 좋아지면 그 안에서 이제 또 물고기도 살게 되고 다양한 이제 생물들도 이제 더 늘어나겠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한 3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나 봅니다. 물고기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변화를 보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으세요. 보람 많이 느끼죠. 이렇게 작은 변화라도 우리가 또 보고 이런 검사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좋아졌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보람을 많이 느끼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이고, 또 이제 이 환경, 이 지구를 우리 후손들이 또 살아갈 거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을 우리가 이제 직접 내 손으로 지키고 있고 또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가 가장 큰 보람이고, 활동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이제 성인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 분들에게 EM 교육, 이게 몰랐던 정보들을 알려주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람된 것 같습니다. 항상 매번 느끼는 거지만 참가자분들이 하시면서 마지막에 너무나 그 호응도도 좋고 만족도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제 더 사실은 보람이 큰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이 EM 활동 아니라 모두모아 봉사단 안에서도 봉사활동 하시잖아요. 네네. 기억에 남는 봉사가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봉사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매년 진행하는 게 있어요. 카카오 같이 모금으로 해서 그 모금된 금액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이제 취약계층 대상으로 어르신들께 이제 생필품하고 구급약하고 김치를 전달해드리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거 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쓰레기 대청소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개선을 해드리고 나서 보면 어르신들이 정말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아유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저냥 살면 되지, 그냥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집이 점점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모습을 직접 보시잖아요, 옆에서. 그러면서 어르신들 표정이 정말 밝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정말 주머니에 꼬깃꼬깃 이렇게 접어놓은 돈들을 진짜 2만 원, 3만 원을 막걸리 사 먹으라고 고생했다고. 저희가 이제 받지는 않죠.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제 생필품 배달하는 거는, 이제 우리 여수가 보면은 산꼭대기에 집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올라가는 길이 전부 다 가파른 계단이고, 그리고 좁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 필요한 물건인데도 이거를 사서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려놓게 되고, 물건도 사실은 너무 반갑죠. 너무 필요한 물건들로 저희가 이제 다 챙겨서 가고, 이렇게 많은 걸 꼭 나한테 필요한 걸 다 챙겨와줘서 너무 고맙다 하고, 우리 자식보다 낫다 하고, 너무 고맙다고 보시고, 또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 고맙다고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어르신들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행복해지는 거죠.
봉사의 의미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배우는 배움의 시간,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제 맞춤형 봉사 활동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저는 배웠거든요. 우리 대상자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우리 회원분들에게도 많이 배우고요. 이제 봉사활동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도 많이 그동안 배워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배움을 통해서 제가 감사함을 또 느끼고요. 겸손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나 자신이 많이 성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Yeah, keep dreaming, baby. Yeah. 5월 24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많은 분들께서 이맘때쯤이면 성공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했습니다 뉴스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일단 다음 발사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로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안에 점검을 잘 마친 후에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 같이 마음을 모아봐야겠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와 바다가 함께한 드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끝없는 도전 그날까지 직진 Dream. 꿈을 꾸는 자연 눈을 뜨지 마요. 원하는 걸 잡아요. Body born a kid. 꿈을 꾸는 자연 눈을 뜨지 마요. 원하는 걸 가져요. Check it out. 때론 우린 손금 몇 줄의 미래를 점치지. 삶을 운명에 맡긴 채 가던 길을 멈추지. 꿈이 없는 삶이란 국민 없는 정치, 자연 없는 경치, 총을 뺏긴 카보이. 끌려다닐 인생이었다면 달보이. 멈춰섰으면 we be the real boy like 나초 리브레. 기억해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 꿈은 이루어진다. 어린 시절 내게 힙합이란 건 꿈의 구장 청소부에서부터 선수롭고 부상 매 순간 투혼을 발휘해 MVP를 수상. 나는 꿈을 이뤄내 또 다른 꿈을 구상해. 내게 나이는 단지 숫자. 꿈꾸는 자들아 시간을 땅에 묻자. 꿈이란 건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 언젠가는 꼭 행복의 주식은 오른다. Dream. 꿈을 꾸는 자연 눈을 뜨지 마요. 원하는 걸 잡아요. Body born a kid. 꿈을 꾸는 자연 눈을 뜨지 마요. 원하는 걸 가져요. Take what you wanna take. Your dream, my dream, my dream, my dream, my dream. Your dream, your dream, your dream, your dream. Yeah. 미약하더라도 작은 노력이 잠꼬대로 끝나더라도 끊임없이 꿈과 대화하기를. 현실과 꿈을 이어주는 협상가가 되기를. 좀 불안하더라도 현실이 지륵같이 어둡더라도 꿈의 씨앗에 계속 물을 주기를. 희망의 빛을 계속 비추기를. Dream.